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 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계획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시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 그리고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도시화라고 그랬죠. 도시화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이해했고, 그 도시화라는 것도 변화의 어떤 단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시아디스는 그 도시에 대해서 유형을 16가지 공간 개념을 설명을 15가지 공간 개념을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상의 구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그림 그리면서 5가지 과목이 어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다. 달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체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제 달에 해당되는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도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도시 속에 결국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기능들, 이거는 생활, 주거죠, 주거. 주거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도시에는 있다. 그 다음에 생산, 뭔가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위락, 쉬어야죠. 그죠? 일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쉬어야죠. 그런 3가지를 이제 게레스는 도시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라고 봤고요. 르꼴비제는 이제 거기다가 교통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까지를 하나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제 4가지, 주거,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그 다음에 위락, 그 다음에 교통. 그래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의미의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공간 토지라고 하는 것에 이제 투영을 해보면, 상업용지, 그죠? 그 다음에 공업용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지, 그 다음에 이제 여가지, 그러니까 위락지, 휴게시, 녹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들인데, 그게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투영된 것들을 보면, 좀 특이하게, 그죠?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여기 이제 약간 복잡한데요.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상업 기능이 중심 기능이라 하죠. 상업 및 업무 기능, 행정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주변을 주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둘러싸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공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지가 있는 거죠. 아주 이제 노멀한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거의 하나의 설명이 이제 짓대라고 하는 거예요. 짓대. 에어리아가 아니라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임대료. 서양 사람들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 임대 가격, 월세, 뭐 이런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그 월세를 몇 년간 월세를 카운트한 게 이제 지가다. 토지의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짓대라고 하는 건데, 짓대를 놓고 보면, 짓대가 높은 데일수록 상업 업무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짓대가 상업 업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린 거죠. 짓대에 따라서 상업 기능들이 분포하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가 그리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업이 자리하게 되는 선을 그리고, 그러니까 짓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들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의 정치형 요 부분, 여기에 주거 기능이 이제 투입이 되고, 요 앞부분은 상업 경쟁력을 갖는 상업 기능이 투여가 되고, 이 뒷부분에는 이제 공업 기능, 그 다음에 녹지 기능이 투영이 되더라. 그래서 거리로 보면 중앙으로 갈수록 상업 업무 기능, 그러니까 높은 짓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중심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어떤 기능들이 분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 구조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문이죠. 한문인데 우리말 아주 쉽게 풀이하면 뼈입니다. 뼈대. 골격. 뼈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조인데, 도시공간 구조의 개념은 이러한 도시가 그죠? 어떤 기능들로 이렇게 군집이 돼서 형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기능들은 이렇게 몰리더라라는 거죠. 몰려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것이 상업 업무 기능이면 이제 가운데로 몰려가려고 하고, 주거 기능이면 주변에 이제 둘러싸게 되고, 공업 기능이면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래도 공업 기능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놈, 조금 멀리 떨어지는 놈, 이런 게 이제 각각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도시의 어떤 각각에 갖고 있는 도시들이 조금씩 다른 모양들을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론들을 나타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공간 구조 이론, 도시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뼈를, 그죠? 뼈대를 형성하게 되는 그 원인들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낸 거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태학적인 접근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제 도시를 쳐다보고 이런 인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 그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죠? 식물군이죠. 식물군은 처음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우점종이라 그러죠. 주 내용들이 토끼풀이 이렇게 있는 지역에 어느 날 민들레씨가 하나 딱 들어오죠. 그죠? 그러고는 이게 퍼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민들레씨가 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끼풀은 없어지죠.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는 데에 침투에 들어와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이게 변화가 점점 일어나더라는 거죠. 도시의 공간 구조도 마찬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어떤 우점종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극이 침투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점종이 이걸 잡아먹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생태학적인 어떤 반응들에 의해서 도시가 각각이 굴곡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학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차원론이죠. 다차원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가 반영이 된 거다. 정치적인 측면, 그 사람들의 어떤 지역 성향, 좋아하는 어떤 뭐 개념,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장들이 막 많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휴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휴식 공간들이 막 많아지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인종,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차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에 의해서 중복이 되면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도시의 이런 어떤 골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기능들이 그 지역에 투입이 되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중앙성을 갖게 되면서 도시들이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큰 그룹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모형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 자체에서도 굉장히 학자마다 또 역시 그 다양한 이론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태학적인 어떤 개념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죠. 생태학적인 개념은 크게 보면 이제 동심원 이론, 아까 대충 그림을 그렸던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이론, 이제 부채꼴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다핵 구조 이론, 요 세 가지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본 도시 공간 구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심원 구조 이론은 이제 버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앙에 CBD 상업 업무 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점이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 외곽으로 근로자 주택, 그다음에 중산층 주택, 그다음에 더 멀리는 이제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통근자 주택 이와 같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 이제 점이지대입니다.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관심은 이제 역시 이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별로 눈에 안 들어오죠. 움직이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2번 지역이 되겠죠. 2번 지역. 뭐냐면 도시화라고 하는 건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바깥으로 커지지만 대체로 이제 주거 공간은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막 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변하는 데가 어디냐면 상업 공간이 변하는 거죠. 상업 공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늘어나야 되니까, 공간적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주변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2번 지역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좋든 또는 나쁘든. 주거 환경 입장에서 보면 자꾸 나빠지는 거죠. 상업 기능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술집,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환경적으로는, 주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게 이제 선형입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릿한데,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분류한 걸 보면 CBD는 공통적인데요. 네, 경공업 지역이라든가 서민주택, 중앙계층, 고급주택 이런 개념은 조금은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그 개념들도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그 원형에다가 그죠? 그 공간상으로 보면 원형이 기본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각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경공업 지역이라든가 서민주택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도로를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지형을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어떤 남쪽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 축을 형성하면서 확산이 돼가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선형 구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호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39년, 앞가 25년이었으니까 한 3, 4년 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활용되고 인용되는 게 이제 이 호이토의 선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한 다핵구조 이론이죠. 개념은 두 가지를 다 짬뽕을 했다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동심원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그죠? 또는 때로는 어떤 기능은 동심원이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그죠? 축으로 따라서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새로운 핵이, 도시가 커지면 또 새로운 핵들이 또 던져지더라,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도 여러분들, 이 그림은 손으로 직접 그리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직접 번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예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몇 번씩 그리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으로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손으로 그리면서 자꾸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론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어전,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지형적인 측면에서 이런 형태,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런 형태,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분포,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백인, 흑인, 황인, 모여 사는 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이 좋아하는 성향들도 다릅니다. 어디는, 이쪽에 남쪽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디는 물가를 좋아하고, 어디는 산을 좋아하고,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다차원으로 중첩되면서 이게 땅에 투영돼서 도시가 만들어진다.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이론인데요. 세 번째가 중심지 이론인데, 요게 이제, 도시 중에, 그러니까 어디는 도시가 되고, 어디는 도시가 안 되고, 도시 중에서도 어디는 큰 도시가 되고, 어디는 그냥 뭐, 주택지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중심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은 그죠? 어떤 행위, 수요가 발생되는 게 있고 그게 커버하는 에어리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기능이 어떤 서비스,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면 그것이 커버할 수 있는 에어리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기능들이 주어지게 되면 공간상으로 설명할 때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는 동등한 면적들을 이론적으로 볼 때 동등한 면적들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이 육각형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면적들은 육각형으로 이와 같이 벌집 모양의 어떤 형태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기능이 하나 플러스가 되면 똑 떨어지게 되면 얘가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똑 떨어지는 이 크리스탈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시장 기능이다. 또 하나는 교통의 기능이다. 교통 중심의 어떤 기능이다. 또 하나는 행정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영향력이 그러면 얼마나 크냐. 그죠? 여기 떨어지는 게 이제 세 가지. 요 각각의 동등한 개념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게 중심성을 갖게 되는데 그 중심성을 얼마나 크게 갖느냐, 효과를 얼마나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숫자로, K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K가 3이라고 하는 만큼의 영향력이 늘어나더라. 중심성을 확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통 원리가 떨어지게 되면 K가 4라고 하는 만큼의 중심 기능이 확장되더라. 행정 기능이 도입이 되면 7이라고 하는 중심 기능이 확장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K라고 그랬냐? K가 왜 3이라고 했냐? 시장 기능이. 예를 들면 시장 기능이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원래 그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면적, 공간, 스페이스였는데
여기에 시장 기능이 들어옵니다. 시장 기능이.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죠? 확장이 얼마만큼 되냐? 여기도 여기 이제 중심이 있겠죠. 그림상에 빠져있지만, 이렇게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K가, 그러니까 원래 반경이 요까지였는데, 그죠? 이만큼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늘어나는 거에 요거의 면적은 뭐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요 하나의 셀이죠, 이거. 자, 요 하나의 셀을 가만히 보면 3분의 1 조각입니다. 그죠? 3분의 1 조각. 이 벌집 한 칸에 3분의 1 조각입니다. 1 조각. 그래서 3분의 1 조각 하나, 둘, 세 개 하면 요렇게 합치면 요 한 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럼 하나, 둘, 세 개 하면 또 한 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 3분의 1. 3분의 1씩 더하면 한 칸. 요렇게 3분의 1씩 더하면 두 칸. 그 다음에 자기 원래 것까지 세 칸. 그래서 요만큼 범위가 확장된다. 세 칸의 면적만큼 중심성이 확장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교통 원리는 여기에 떨어지면, 그죠? 여기에 중심성이 교통 기능이 추가가 되면, 여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요 포인트, 요렇게, 요렇게 요만큼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요 한 칸의 면적이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그러면 요게 하나잖아요. 그죠? 두 개 하나. 여기도 요렇게 하면 두 개. 요렇게 하면 세 개. 자기까지 네 개. 네 개의 면적만큼을 확장한다. 중심성의 기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이 들어온다. 행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븐이라고 그랬죠. 세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여섯.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요 면적만큼. 실제로는 이제 면적상의 개념이니까 약간 줄어들겠죠. 요런 개념으로, 요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면적이 7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그림으로 하면서 설명드리냐면, 실제 문제에서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은, 그죠? 3은 자기에서 요 다른 편의 중심점까지를 3으로 계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는 요 꼭지점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이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은 거의 이제 이 공간 다니까요. 약간 그거보다는 못하지. 끝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안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구조, 모습들, 도시 어디는 중심이 되고 어디는 외곽으로 남아 있는지, 어디는 상업 기능이 막 활성화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하는 모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하는데요. 도시의 발달, 도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자, 도시의 역사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는 나누어지겠지만 보시면 한 6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대죠. 고대.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중세입니다. 중세.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서양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죠. 사실 도시가 동양에도 있었는데
학문이 서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수입되다 보니까 이제 서양 도시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되면서 끝나고 르네상스를 맞죠. 르네상스 시대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면 이제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이 현대도시라고 그러죠. 현대도시. 물론 여기 옆에 이제 근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근대. 그죠? 현대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미래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의 흐름은 크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서양의 개념입니다. 서양의 개념. 고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로 보면 이제 아테네, 로마 뭐 이런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히포다무스에서 격자형이 대체로 언덕 산 위에 많이 만들어지죠. 산 위에 만들어지면서 격자형의 어떤 가로망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죠? 아테네하고 로마인데 아테네와 로마에 갖고 있는 특성은 광장입니다. 광장. 그죠? 광장. 아테네에서 갖고 있는 광장은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 아크로폴리스 이제 신전이죠.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도시는 이제 신전이 도시 안에 꼭 있고, 그 다음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꼭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서 쓰는 토론장이 아고라죠. 그래 아테네 도시의 특성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오면, 이제 아테네가 나중에 로마가 다 정복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도시들을 보면, 로마의 도시 보면, 광장이 역시 중요하게 도시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광장은 포럼이죠, 포럼. 그죠? 포럼. 이제 토론하는데 이제 포럼이라 그러죠. 포럼.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도시는 잘 아시지만 이제 이게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죠? 늘 이제 전쟁하러 가서 전쟁터에서 몇 년 동안 싸우기 위해서 도시를 막 만들죠. 포로들 잡아다가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도시들을 형성해 나가죠.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십자가 형태로 가로 세로로 구분을 하고 각 섹션에 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로마하고 아테네의 도시 특성이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광장의 아고라 포럼,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격자가 아니라 그 십자로 가로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중세는 뭡니까? 하나님 시대죠. 교황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로마가 이제 그 아시아로 오죠. 동로마, 서로마 만들면서 확장하면서 아시아로 오면서 유럽 쪽은 버리죠. 서로마는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쪽이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를 다 관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중심을 동로마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유럽 쪽은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고, 무주공산에 결국엔 세력을 갖고 있던 교황이라고 하는 집단이 축을 형성되죠. 그래서 중세는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죠. 암흑기. 하느님만을 찬양하고 교황이 다스리지만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통치 집단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어떤 도시가 활성화되거나 발전되지 못하고 결국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결국엔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지역에 성곽을 쌓고 살게 되는 성곽 위주의 이제 도시들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둑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약탈하고 착취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도시 성곽들이 어떤 도시들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황의 통치 시대도 이제 힘이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야 이제 하느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야 되겠다.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상의 흐름으로 변하면서 다시 이때 고대 시대의 것들을 되살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사람으로 땅으로 내려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세력이 바뀐 거죠. 교황에서 이제 상업, 자본주의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 가진 사람도 교황이라고 하는 통치 집단이 멸망해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배반해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적당히 또는 그때도 아직 교황이 세력이 있었으니까 교황에 적당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아부 뭐 이런 또는 좋게 얘기하면 어떤 공존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 기능이 자본들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고 가꾸고 이런 데 많이 돈을 주면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죠? 부흥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벽이 의미가 없고 이제 뭐 폭탄들이 막 발생되면서 뭐 성벽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야 이게 도대체 살기 좋은 그 도시 공간은 어떤 형태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이상도시 안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 모양의 도시 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도 남기고 뭐 도시도 디자인하고 뭐 여러 가지 광장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르네상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이 상업 기능이 이제 정치까지 다 꿰차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권위주의죠. 왕이 최고죠. 왕이 돈도 있고 저 때는 이제 돈도 있습니다. 왕이 그리고 권력도 있고 군사들을 자기가 돈으로 매겨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이제 도시 공간에 투영하기 위해서 야 내가 다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 이거 좀 쫙 펴라. 뭐 이런 형태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기념물 하나 만들어라. 뭐 이런 형태의 시대죠. 그리고 내가 보이는 뭐 창문들은 다 어떻게 해라. 문을 닫아라. 뭐 이쁘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바로크 시대죠. 이때는 이제 절대 군주들이 득세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은 산업혁명. 이때 비로소 이제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주민. 물론 이제 산업혁명 초기까지는 뭐 그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이때도 이제 자본가들이 실질적인 주력이었죠. 바로크 시대에는 자본을 가지면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자본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제 자본가들이 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본가들이 암암리 분산해서 갖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초기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동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들을 겪게 되고 또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싹트게 되고, 또 주민들도 이제 도시와 살면서 이건 사람 대접이 아니다,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도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후반기에 오면서 어떤 주민이 하나의 세력권, 정치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세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비로소 주민을 위한 이런 도시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개념들도 이제 결국엔 공장주들이죠. 이상도시안들의 대부분은 공장주들이, 이게 이제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사는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다 병 들어가지고 시들시들 하더라. 이거 아니겠다. 이래다가는 공장 문 닫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도시, 깨끗한 도시, 그죠? 건강한 도시,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계획해서 직원들을 여기다 살게 해가지고 공장을 잘 들여야겠다. 초기 생각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르도의 어떤 쇼라고 하는 이상도시안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프리에라든가, 프라이에의 팔랑스테라든가, 이런 도시, 버킹엄의 빅토리아 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하고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런 바로크 시대 또 산업혁명 초기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이제 지식인층에서 논박하면서 공박하면서 이제 비로소 주민을 위한 어떤 도시 계획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현대의 도시 계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 계획의 큰 흐름은 산업혁명 이제 이후에 도시계획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도시계획인데, 큰 흐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도시론, 하나는 이제 대도시론이죠. 이 두 개의 흐름이 있고, 이 두 개가 융합하고 이렇게 분할해가는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시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전원도시라는 겁니다. 전원도시. 에베니저 하워드가 했던 전원도시죠. 이게 뭐냐면 영국은 대체로 이제 런던이잖아요, 그죠? 런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어떤 문제점을 도저히 해결할 그런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방편이, 도시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 농촌을 가서 도시의 특징을 이렇게 차용한 이런 도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도시 6개죠. 6개. 이런 것들이 6개. 그러니까 중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소도시들이 매달려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의 도시군, 이거를 이제 전원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 약 25만 명, 그죠? 그다음에 각각에는 한 3만 명씩, 3만 2천 명씩 살고, 중앙에서는 한 5만 명, 한 6만 명 정도가 살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인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거리에 또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생산을 통해서, 농업 1차 생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중앙에서는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도시들이 가장 이상적이겠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도시를 만들기도 했죠. 레치워스와 웰린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흐름이 위성도시라든가, 전원도시 쪽,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외곽 도시, 뭐 이런 도시들로 실제로 적용되면서 변화해 오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의 흐름은 이제 대도시죠. 여기는 이제 그 작은 도시로 분산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정작 큰 도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한편에서는 대도시, 큰 도시들이 오히려 효과는 만점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한 그룹이 있었죠. 그게 이제 르꼬르비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론파죠. 대도시론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도시에 갖고 있던 바로크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 초기에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다 이게 이제 위선이고 그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 철폐돼야 된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젊은 그 건축가 또는 젊은 도시기획가들이 모여서 혁신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도시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역할, 또 도시의 어떤 물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계획을 하죠. 300만 도시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도로는 직선화, 그죠?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건축의 어떤 틀을 도시까지 이제 확장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도로는 직선화, 그다음에 건물은 뭐 입체화해서 높이고, 그죠? 그다음에 도로는 이게 위계를 다 줘서 체계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두 가지 내용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 도시기획의 여러 가지 개념들로 다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도시론의 큰 흐름과 대도시론의 큰 흐름이 변화되어 오면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도시, 대도시, 그러니까 도시 지역만을 이제 쳐다보던 개념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철도나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도시 자체가 이게 섬이 아니다. 그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물론 크고 작고 하지만 결국엔 주변과의 영향에 의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을, 이 도시를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엔 주변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분리해서 다시 쳐다봐야 된다. 다른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의 경향이죠. 그래서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확장됐던 국토계획, 국가계획 이런 것들이 또 그 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근린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소도시론인데 소도시론에 가까운데 실제로는 이제 대도시죠. 대도시 안에서 이제 주택지를 우리가 개량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도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온 게 이제 소도시론의 접목이죠. 접목. 대도시 전체를 흔드는 거는 이제 뭐 이론적인 뭐 이런 것은 하지만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걸 소도시론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린주거라고 하는 거죠. 근린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됩니다. 근린주거 이론이라는 게 이제 그림이 조금 선명하지는 않은데요. 레드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린주거 이론은 원래 C.A. 페리라고 하는 교수가 낸 아이디어죠. 그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미국은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사회에 어떤 환원하는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사회 기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죠. 락펠러 재단에서 돈을 이 CA 페리한테 연구비를 지원해가면서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문제, 이렇게 왜 도시가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범죄가 득실득실하고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느냐, 불안을 겪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라고 해서 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내놓은 게 이제 근린주구. 결국에 이제 근린주구 이론은 영국의 그 숄락에 가면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다, 따뜻하다. 결국엔 그런 것들을 이 도시 속에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이 레드본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 스타인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택을 개발을 해서 분양하던 주택 개발 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학문 쪽도 그러니까 이 학문과 그다음에 이재가 좀 밝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런 주택을 좀 기존에 이게 똑같은 개념에 가지고는 이게 장사가 잘 안 된다. 이걸 좀 뭔가 새롭게 변형하고 포장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해오다가 마침 이제 CA 페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레드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슈퍼블럭을 가지고, 그죠? 커다란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린주구라고 하는 생활권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죠? 그 생활권에 대해서는 CA 페리가 얘기했던 생활권 안에 여러 가지 공간 배치를 실현하는 이런 계획안을, CA 페리 교수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고, 배경을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도면화해서 나타낸 것이 이제 레드본이 되겠죠. 그래서 컬드삭, 너무도 유명한 컬드삭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냥 개념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이 레드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결국엔 이 레드본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었는데 1단계는 성공을 했지만 2, 3단계는 이제 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망하게 되죠. 역사적인 자치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 못 만들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린주구 이론이 결국엔 미국에서 발생이 돼서 빅히트를 치고 유럽으로 넘어오면 다시 이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이제 대런던 계획을 하면서 신도시들, 전원도시들을 만들 때 이 근린주구의 개념을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뉴타운은 이제 1기, 2기, 3기로 가면서 그 나름대로 변형을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발전에 그래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건 이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이, 물론 조금씩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변형은 했지만, 조금씩 변경은 했지만 그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중요한 현대 도시 계획의 흐름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개념이 근린주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건 없어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초기에는 각각 공장주들이, 그죠? 공장주들이 이상도시들을 많이 꺾었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공장 주변에 이제 기숙사들을 많이 만들고 됐죠. 초기는 대체로 이제 그런 정도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큰 흐름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CIAM이라고 하는 르콜로비제에 의해서 주창됐던 CIAM이라고 하는
국제 건축가 대회, 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건축가 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중요한 세계 건축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도시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이제 선언도 하고 이런 이제 형태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1928년에 CIAM이라고 하는 건축 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큰 이제 회의 단체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회 열리면서 이제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팀 10이죠. 팀 10. 10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제 동력이 상실이 됐겠죠. 문제점들이 대두됐고. 그래서 10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큰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962년이죠. 약 40년에 30년인가요? 30년에 걸쳐서 그죠? 이 팀10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쳐오다가 넘겨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아스코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경향을 갖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팀10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큰 흐름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례고공기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를 만드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이제 기술서죠, 기술서. 그거에 의해서 도시들을 많이 형성을 해왔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각 나라마다 그것들을 받아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산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잖아요. 산성을 만들 때, 도시를 만들 때 어떤 원칙들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그죠?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털을 잡는, 그리고 그 털을 이제 배치하고 활용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죠. 이 원칙에다가 이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겪어왔죠. 아직도 이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은 건재하고요. 그다음에 주례공기는 가운데, 그죠? 가운데 왕궁을 두고, 그죠? 좌측, 우측, 그죠? 이쪽에는 이제 종묘, 묘죠, 왕의, 이 왕궁의 조상들이 있는 묘.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이제 하늘, 그죠? 하늘,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게 되죠.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는 이제 시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주거 기능이나 이런 기능, 휴식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두는 원칙들이 주례공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만드는, 도성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기 신도시인데 후크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좀 잘 나타나죠. 여기 진한 게 여기 이제 중심입니다. 상업입니다. 고밀이죠. 도로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주변으로 가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린주거 이론이 여기에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도로들이 보면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중심 상가를 이제 길게 두고 여기서 도로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여기에 주거 기능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여기서 혁신적인 건 외곽에 고속화도로들이 있고 여기서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시가지를 형성하는데 중앙에는
비교적 고밀의 상업지역을 주변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주거 기능을 뭐 이런 형태의 배치들을 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근린주거 형태를 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기입니다. 2기. 1기는 상당히 아주 레드번 시장은 거의 비스무리하게 뭐 이와 같이 근린주거를 만들어 놓고 뭐 상업 기능을 배치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고요. 2기에는 조금 이제 변형이 됐죠. 3기에 오면 밀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격자형으로 완전히 격자형으로 이와 같은 도로망을 갖는 그리고 요 하나 자체가 근린주거 형태를 갖는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밀턴 케인즈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그 분당 일기 신도시들을 만들 때 많이 우리가 참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2강 그죠? 이제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론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